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립니다. 호텔에서 만나거나 몰래 동거하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륜의 시작은 훨씬 미묘하고 일상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요즘 어떤 식으로 불륜이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그 변화된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배우자가 이성과 단둘이 커피를 마셨다면 어떠세요? 직장 동료와 늦은 시간까지 업무 얘기를 나눴다면? SNS에서 옛 연인과 안부를 물었다면? 사람마다 경계선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외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여성들은 감정적 교류만으로도 배신감을 느끼죠.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적 결합을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적용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감정적 교류, 은밀한 만남,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 등이 모두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불륜을 당한 배우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은 성적 관계를 알았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왜 숨겼을까? 라는 의문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거든요. 실제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남자 동료와 술을 마신 것보다 그걸 숨기고 거짓말한 게 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숨기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당사자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즘은 SNS와 메신저 때문에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디지털 소통이 현실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합리화하죠. 하지만 배우자 몰래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미 부적절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상대에게 숨기는 순간부터 외도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깨달은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큰 배신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시작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었는데 굳이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옛 친구에게서 온 안부,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작은 비밀들이 쌓이면서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만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지연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 15년 차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지연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옛 동창 박민수가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보낸 거예요. 20살 때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던 사이였습니다. 김지연 씨는 별 생각 없이 친구 수락을 눌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박민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창회에서 뵙고 반가웠어요. 그때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김지연 씨도 예의상 답장을 보냈죠. 네, 저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보니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황을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김지연 씨 본인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이 괜히 오해할까 봐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사흘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주고받게 됐어요. 내용도 근황에서 일상으로, 일상에서 고민 상담으로 발전했습니다. 박민수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며 하소연을 했고 김지연 씨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지연 씨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서도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김지연 씨도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엄마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대화들이 점점 은밀해졌다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메시지를 보지 않거나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답장을 보내게 됐어요.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걸기 시작했고 메시지 알림도 끄고 수시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 숨기고 있는 거지? 김지연 씨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와의 대화가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남편과는 아이들 교육비, 시댁 문제, 집안일 같은 현실적인 얘기만 나누는데 박민수와는 꿈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둘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경계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숨기는 관계, 점점 깊어지는 감정적 유대,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패턴. 이 모든 게 불륜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결국 김지연 씨는 박민수와 만나게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정기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과 은폐는 스스로도 외도임을 자각한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즘 불륜이 가장 자주 시작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동호회입니다. 등산, 마라톤, 테니스, 골프 같은 야외 활동,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동호회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당한 외출 명분이 있어요. 등산 간다,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죠. 건전한 취미 활동이니까 오히려 격려받기까지 해요. 게다가 활동 시간도 넉넉합니다. 등산은 보통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고 라운딩을 핑계로 하루 종일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동호회 특성상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서로 도와주면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동지애를 경험하게 되죠. 특히 등산 동호회에서는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면서 손을 잡아주거나 넘어질 때 부축해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정호 씨는 45살 직장인으로 결혼 18년 차였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고 집에 가는 것보다 야근하는 게 편할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산행에서 만난 사람이 박미영 씨였어요. 나이는 39, 역시 기혼자였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정말 평범했어요. 같은 조로 산을 오르면서 서로 안전을 챙겨주고 물이나 간식을 나눠 먹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산행 후 뒤풀이에서 술을 마시며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점점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정호 씨는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위로와 공감을 박미영 씨에게서 찾았어요. 미영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박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도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정호 씨는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줬어요. 서로에게 없던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된 거죠.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둘만 남아서 커피를 마시게 됐고 주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음 산행 계획이나 등산 장비에 대한 얘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고민과 일상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 오는 날 산행이었어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 때문에 산 중턱 대피소에서 비를 피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둘만 남게 됐어요. 젖은 옷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던 박미영 씨를 이정호 씨가 안아주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뭔가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스킨십이 없었는데 미영 씨를 아는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등산 동호회는 완벽한 만남의 핑계가 됐어요. 가족들은 건전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밖에서 마음이 풀어지면 경계도 쉽게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호회의 위험성은 단순히 이성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감,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 서로를 의지하는 동료애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기존 관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직장 내 분류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은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권력형 관계가 많았다면 지금은 동료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 사무실 등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모든 환경이 잠재적 위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직장일까요? 일단 하루 8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는 공간이에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죠. 여기에 야근이나 회식 같은 추가 시간까지 더해지면 친밀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최현우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6살 마케팅 팀장으로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고 현우 씨는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이들만 보이고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현우 씨에게 새로 배정된 팀원이 김수진 씨였어요. 32 미혼이었지만 연애 경험도 풍부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 관계였어요. 현우 씨가 수진 씨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수진 씨는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부터였어요. 마감에 쫓겨서 밤늦게까지 함께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지친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됐습니다. 현우 씨는 집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과 관심을 수진 씨에게서 받았어요.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현우 씨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집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 애는 언제 봐? 같은 불평만 들었는데 수진 씨는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인정해줬거든요. 점점 일 얘기에서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게 됐습니다.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 씨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든든한 남성이었습니다. 연애 중인 남자친구는 철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현우 씨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어요.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점점 끌리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회식 자리였어요. 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다른 팀원들은 먼저 들어가고 현우 씨와 수진 씨만 남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진 씨가 현우 씨에게 고백을 했어요. 팀장님, 저 요즘 이상해요. 자꾸 팀장님 생각만 나요. 현우 씨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수진 씨, 나는 기혼자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감정의 선은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수진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첫 키스를 하게 됐어요.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업무를 함께하고 저녁에는 야근을 핑계로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도 긴급 업무라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에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직장 내 불륜의 특징은 완벽한 은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만남이 업무로 포장될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서로의 일상과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더욱 치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지속된 정서 교감은 의도하지 않아도 깊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업무를 핑계로 시작된 관계지만 나중에는 업무와 상관없이 서로를 찾게 되거든요. 직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중년의 불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동창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어느 동창회든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 중년층에서 동창회를 통한 불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만남의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동창회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의 마법 때문이에요. 20년, 30년 전의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현실의 팍팍함과 대비되면서 과거는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죠. 특히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그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요. 두 번째는 현실 도피 욕구입니다. 중년이 되면 대부분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는 책임감에 짓눌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죠. 이런 상황에서 동창회는 잠시나마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여행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알리바이예요. 동창회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좋겠다며 격려해주죠. 게다가 동창회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2차, 3차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박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9살 중소기업 부장으로 결혼 23년 차였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애정보다는 가족의 정도만 남은 상태였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도 아버지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철민 씨는 자신이 가족에게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옛 친구들이 계속 연락하면서 결국 참석하게 됐습니다. 동창회장에서 만난 사람이 이은영 씨였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던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은영 씨는 철민 씨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하고 반가워해줬거든요. 은영 씨도 결혼한 상태였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철민아, 넌 정말 안 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진실해 보여.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철민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돈 더 벌어와, 애들 교육비 어떻게 할 거야 같은 현실적인 얘기만 들었는데 은영 씨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몇몇이 2차를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빠지고 결국 철민 씨와 은영 씨만 남게 됐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그때 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왜 내게 말 못 걸었어? 나 너 좋아했는데. 철민 씨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은영 씨를 짝사랑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했다니 아련한 기억이 만들어내는 환상은 강력했습니다. 정말 나도 그때 너를
그렇게 30년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현실이 팍팍할수록 과거의 로맨스는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 후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 동창회 준비 회의 같은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의 빈도도 늘어났고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동창회의 위험성은 감정적 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아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한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운명적 재회라는 로맨틱한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죄책감마저 희석시켜버려요. 동창회는 늦게까지 괜찮다는 시간 확보 조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련한 기억이 만들어내는 환상은 현실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수영장, 골프 연습장, 와인 강습, 요리 교실, 심지어 자녀 과외까지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이 요즘 불륜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의 외도가 시작되는 장소로 강습장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정당한 외출 명분이 있어요. 수영 배우러 간다, 골프 레슨 받는다, 요리 교실 다닌다고 하면 가족들이 오히려 지지해 줍니다.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차원에서 좋은 일로 여기거든요. 게다가 강습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죠.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관계도 특별해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생깁니다. 특히 개인 레슨의 경우 1대1로 밀착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적 접촉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골프에서 스윙을 교정해 준다거나 수영에서 자세를 잡아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미라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2살 전업주부로 결혼 17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은 학원과 과외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라 씨는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와인 강습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와인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강사는 김준호 씨라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였고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유머러스한 강의로 인기가 많았어요. 미라 씨도 처음에는 그저 좋은 강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준호 씨는 미라 씨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에 관심이 없었는데 준호 씨는 하나하나 공감해주고 위로의 말도 해줬어요. 미라 씨는 정말 센스가 좋으세요. 와인에 대한 감각이 탁월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미라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집에서는 그저 뒷바라지하는 역할만 했는데 여기서는 자신만의 재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화는 개인 레슨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룹 강습에서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준호 씨가 개인 레슨을 제안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와인바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개인 레슨은 더욱 친밀했어요. 와인 테이스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게 되고 때로는 손이 닿기도 했습니다. 와인의 효과로 분위기는 더욱 로맨틱해졌어요. 준호 씨도 미라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와인보다 미라 씨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와인 레슨은 완벽한 만남의 핑계가 됐고 가족들은 미라 씨가 새로운 취미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와인 공부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응원할게라며 격려까지 해줬어요.
강습장의 위험성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에 있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이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뭔가를 배운다는 명분 때문에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아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기도 해요. 특히 주부들의 경우 강습장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공간이 되면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집에서는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개별적인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배우러 간 곳이 배우자를 잃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요즘 불륜의 새로운 온상이 되고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 만남방, 기혼자 친모, 모임, 중년 만남방 같은 제목의 채팅방이 지역별로 수천 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채팅방의 시스템은 정말 치밀해요. 입장할 때 기혼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이 돌사진이나 결혼 사진을 올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서로 기혼자라는 걸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혼자끼리 만나면 서로 비밀을 지킬 거라는 암묵적 약속이 있는 거죠. 채팅방 운영 방식도 정교합니다. 낮 시간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해요. 처음에는 그룹 채팅으로 시작하지만 관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 채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현실 만남으로 이어지죠. 놀라운 건 여성 유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만남을 찾았다면 지금은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 주부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5살 주부로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고 대학생이 된 자녀들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부산 중년 친목 모임 채팅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건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맛집 정보나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는 정도였죠. 현주 씨도 조심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현주라고 해요. 처음 인사를 했을 때 채팅방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환대였습니다. 점점 대화에 빠져들면서 매일 채팅방을 확인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채팅방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건전한 친목 모임이었는데 점점 남녀 간의 관심을 표현하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요라고 하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같은 식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거죠. 현주 씨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특히 민수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과 자주 대화하게 됐습니다. 48살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그 남성은 현주 씨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현주 씨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집에서는 이런 대화를 못해요. 개인 채팅으로 넘어가면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의 불만과 외로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적 유대가 형성됐어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현실보다 더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커피라도 마시면서요. 결국 민수의 제안으로 현실에서 만나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몇 달 동안 대화를 나눈 사이라 처음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밀감을 느꼈어요. 그 후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오픈 채팅의 위험성은 접근성에 있어요. 집에서, 침실에서, 화장실에서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더욱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말하지 못할 고민이나 욕구를 온라인에서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죠.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만남이 급증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채팅이 현실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륜으로 발전하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 불륜의 장터 위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불륜이 시작되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와인 동호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언뜻 보면 건전한 취미 활동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만남의 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런 플랫폼들은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고급스러운 불륜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게임 얘기부터 해볼게요. MMORPG나 커뮤니티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 로맨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게임 속에서는 아바타라는 가상의 캐릭터로 만나지만 점점 현실의 자아를 투영하게 되면서 진짜 감정이 생기는 거죠. 김태영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3 IT 회사 과장으로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 속에서 미소라는 닉네임의 여성과 파티를 이루게 됐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게임을 위한 협력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어요. 게임 중간중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서로의 현실 고민도 털어놓게 됐습니다. 태영 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미소는 남편과의 갈등을 얘기했어요. 태영님과 게임할 때가 제일 편해요. 현실에서는 이런 대화 못해요. 게임 속 캐릭터를 통한 감정이입이 현실의 로맨스로 발전한 거죠. 나중에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메신저로 연락하게 됐고 결국 현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게임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현실에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와인 동호회는 또 다른 위험 요소예요. 중산층의 취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험 불륜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이라는 매개체가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만들고 알코올의 효과로 경계가 무너지기 쉬워요. 박소영 씨의 경우를 보시죠. 40살 전업주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와인 동호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동호회 모임은 한 달에 2번 고급 와인 바에서 열렸어요.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면서 와인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모임이었죠. 참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층이었고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와인 모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인의 효과로 평소보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서 경계가 흐려졌어요. 소영 씨도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사업을 하는 45살 기혼 남성이었는데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매너로 소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소영 씨와 와인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제일 설레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결국 동호회 모임 후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고 정기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와인 시음이라는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전혀 의심받지 않았어요.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의 특징은 취미와 감정 소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만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어느 정도 경제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불륜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취미가 아니라 기회를 찾는 플랫폼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예요.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만남을 찾는 사람들의 은밀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어디 가는지보다 당신과 얼마나 친밀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면 분류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이제 분류는 밖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스마트폰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방심한 사이에 당신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경계는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